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법치주의에 반대하고 덕치주의를 주장하는 유학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땅에 파묻어버리고 유교 경전을 전부 거두어 불태워버리는 이른바 분속행위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 무제는 동중사를 기용하여 유교를 부흥시키고 분속행위로 사라져버린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 등 유교 경전을 복원하였다.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송나라 때에 이르러 따로 구분하여 오늘날의 사서오경 체제가 갖추어졌다. 분속행위로 없어져 버린 경전을 새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에 기록된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이른바 훈고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도교와 불교가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유교는 다시 지지부진하게 되고 말았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북조에서는 불교가, 남조에서는 도교가 성행하면서 유교는 더욱 부진해졌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 불교나 도교에 비하여 유교는 내세관을 비롯한 개인을 위한 신앙적 요소가 부족하고 국가 통치 이념을 위주로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공자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어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는데 죽은 뒤에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초기 유교는 우리 한 개인의 신앙 대상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이런 얘기가 중심이에요.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라를 아까 봤듯이 효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살고 몸을 수양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해야 하는 걸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게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지 개인의 신앙 대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대부나 그 왕, 응? 위정자 이런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 관심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리학이 성립되는 과정이에요. 자, 성리학의 성립 과정. 성리학의 성립 과정을 같이 볼 텐데.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유학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것에 반발한, 성리학에 반발하면서 학문들이 생겨났다는 것과 이런 반발이 일본서도 나온다, 이런 것을 지금 칠판에다가 도식화를 시킨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적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가를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의해서 장려가 되었던 시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성리학도 유학의 일종이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유학이 나라에 의해서 장려가 되었던 거는 한무제 시기였죠. 그죠? 한무제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한나라가 당시 유학을 장려했고요. 이걸 장려한 사람 누구였다? 자, 동중서였어요. 자, 동중서가 이걸 장려하자고 건의를 올렸었고 이로 인해서 굳이 쓰진 않을 거지만 오경박사라던가 태학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학이 상당히 널리 퍼졌었어요. 근데 이때 이 유학을 장려했던 황제가 누구였죠? 한무제. 근데 한무제가 이렇게 유학을 장려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특히나 더 유학을 장려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율령을 배울 때 잠깐 언급했었지만 율령은 상당히 형식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그죠? 형식을 강조하고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와 절차가 복잡한 것은 특히나 황제 앞에 있을 때 제도와 절차가 복잡하면 황제의 위엄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황제 위엄을 살리는 도구로서 유학이 아주 잘 이용되었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유학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유교 사회는 효를 매우 강조하잖아요.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우애롭게 지내라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효도의 한 측면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국가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의 백성들은 임금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효와 충을 하나의 논리로 봄으로써 국가가 중앙 집권적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끔 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학은 특히 한때부터 나라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아주 많이 기여했었고 이걸 잘 이용한 황제가 바로 한무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한나라가 이렇게 유학을 장려하면서 나라의 제도를 잘 잡았는데 이게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충과 효를 강조하고 그리고 가족적 국가관을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나라의 중앙 집권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죠. 그죠? 자, 중앙 집권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곧 한계가 드러나요. 자, 나중에 한나라가 전환을 지나서 왕망의 신이 나왔다가 결국은 후한이 나왔어요. 근데 후한이 황건적인 안으로 휘청휘청하더니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가 됐어요. 자, 근데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어떤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적어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자, 이 시대에는요, 사실 특히나 56국이 아주 들끓는 시대였기 때문에 유학을 장려해서는 국가 유지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특히나 북조 쪽은 어느 민족이 차지했다? 56국 중에서도 선비족이 차지했다. 선비족은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족들은 다른 민족을 뭐라고 무시해요? 에이, 오랑캐 이러고 무시하잖아요. 북방 유목민족을 되게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특히나 뭐가 장려가 될 수밖에 없냐면 주로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화이관을 강조하기 때문에 화이관, 오랑캐와 중화민족을 나누는 차별짓는 그런 사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시 유목민족이 세웠던 나라 북위는 그리고 북위를 비롯한 여러 유목 국가들은 이 유학을 장려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에겐 상당히 불리했었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자, 충효를 강조해서 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유학은 중화할 때 오랑캐 오랑캐와 즉 북방 유목민족과 중화민족을 나누는 차별짓는 화이관이 매우 또렷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서는 여기 있는 남북조 중에 특히 북조가 자신들의 그 권능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땠죠? 이 북위의 특히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매우 불교를 강조했고 왕즉부를 말하면서 불교를 믿어라 하고 엄청 불교를 장려했어요. 자, 이 와중에 이 시기 어땠다? 이때는 불교를 국가적으로 매우 장려했어요. 자, 불교를 장려했었고요. 거기다가 너무 사이가 어지럽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당시에 남조에서는 남조. 자, 불교가 장려가 된 건 주로 북쪽이었고 남쪽에서는요. 너무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도 참 너무 많이 바뀌어서 국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나라가 정말 어수선하다. 난 정치 뜻이 없다. 나는 정치 같은 거 뜻을 두지 않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신선 노름이나 하겠다. 라면서 어떤 귀족들은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귀족들끼리 산에 들어가서 그냥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불교나 도교는 내세관이 있고 영생을 말해요. 죽은 뒤에 지옥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신성이 돼서 안 죽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 신앙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은 착한 일 해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신선이 되겠구나. 이 얘기가 있는데 유교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착하게 살아서 나라를 착하게 다스리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먹혀들질 않으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이 내 개인의 관심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남북조 시대에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남조의 양나라로 와서 선불교를 전파하였다. 선불교는 누구나 자아를 깨우치기만 하면 이른바 견성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즉, 자기의 본성을 깨달기만 한다면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또 묻은 막대기라고 할지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불교는 당나라 때 크게 번창하였는데 지금까지 내세관에 의지하던 낮은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 높은 철학을 갖춘 고등 종교로서 다시 태어났고 그 영향은 이른바 유학자라고 불린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남북조 시대와 당나라 때 유교는 글짓기를 위주로 하는 사장학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였다. 당나라 때 오면은 이제 선불교가 막 퍼지면서 고승들의 그 선불교 영담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이 전하고 있어요. 무슨 뭐 입으로 생사리를 토해냈느니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그런 엄청난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오고 있죠. 근데 그 영향이 당시 지식인들인 유학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내세관 위주의 불교가 아주 고등 종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충격, 그 지식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불교의 영향으로 이제 북송 때에 이르면은 염계 선생 주돈이, 횡거 선생 장제, 명도 선생 정호, 이천 선생 정희. 이 정호 정희 이분은 형제예요. 두 분 다 염계 주돈이의 그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의 이론이 되는 그 바탕을 만들어요. 기본 이론의 바탕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선불교의 영향을 받고 그 충격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도 말하자면 대호각성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쫓겨서 남송이 저 중국 항주로 도망을 간 뒤에 거기에서 다시 이제 주자가 성리학으로 종합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성리학이 된 거예요. 근데 성리학을 왜 성리학이라 그러느냐 하면은 성명과 이기, 성명의 성, 이기의 리 해서 성리학. 성명과 이기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자가 종합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자하고 성리학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 외에 또 하나 용어로 도학, 성리학, 주자학 이건 같은 말이에요. 성명이라는 게 뭐냐면 인성과 천명, 사람의 본성과 하늘의 명령, 이게 성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는 뭐냐면 이라는 거는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 그리고 우주의 근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걸 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원리가 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기예요. 그러니까 성명과 이기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하늘이 내린 명령이 뭔가, 하늘이 내린 명령, 인성과 명령, 하늘의 명령.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인성은 하늘이 낸 거니까 결국은 성명이란 것 자체가 사람의 본성이죠.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와 돌아가는 그 현상,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성리학이라는 게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거다. 근데 그분이 제가 성리학이 뭔지를 몰라서요. 성리학은 무신론이에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는 말해요. 그렇지만 무신론, 신이란 게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제사 지내는 건 뭐냐? 그건 일종의 풍습이에요. 풍습. 중국에서 흘러들어온 풍습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람의 본성과 하늘의 명령, 그리고 이와 기의 작용, 이걸 탐구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고등종교로 된 선불교가 맞짱을 뜰 수 있게 됩니다.